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중 물결랑, 서민의 행복한 아름다운 동네 서울 중랑구 앞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자식이 보고 싶어도 참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금지, 제한을 받으면서도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계십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가족을 돌보며 생활해야 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십니다. 100석이 넘는 자석을 가졌던 마포 호프집 사장님은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주고 자신은 지하 단칸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평택 노래방 사장님도,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도 살리고 제한금지 업종 등에는 확실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이 그래도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방역은 바로 국민이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서 이 아픈 사연들을 지금 들으셨는데 국민께 위로의 말씀과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중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 어려운 조건을 인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사회적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을 오롯이 감수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더 이상 드릴 말이 위로의 말이 없을 만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이 4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일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업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록 부족하겠지만 금년 7월 달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원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중에 1위 평가받은 행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88%가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공무원 적극 행정 평가에서 1위를 받은 상품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고기 사 먹었어요.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셨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받아서 안경 해드렸어요. 이렇게 미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국민께 88%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드린 거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때는 미담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사실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선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국민들이 이의제기가 많고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전 국민 지급했을 때도 이 신청이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 25만 건 정도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충분히 짐작하시다시피 대부분 또 가구 구성을 달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건강보험 자료 자체가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 가정 형편이라든가 경제 사정이 변화했는 데 따른 그래서 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향후 30만 내지 40만 건이라고 EJ가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작년에 EJ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올해 똑같이 시행되었다면 그만큼의 EJ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엔 EJ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의견에 호소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그때 저희들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소득이 늘은 분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봉급을 받는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 줄었습니다. 5분위는 소득이 늘었는데 그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게 도대체 그렇게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정부의 입장이시죠. 그게 국무총리님의 입장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88%에게라도 지원이 되어서 택시 기사님도 전세 버스 기사님도 그리고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힘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전체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이 번 사람,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그것을 재기부해서 명예로운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의원님 말했다시피 1차 우리가 기대했을 때 약 상위 한 10%의 국민들은 이걸 신청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99%가 넘는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때 우리가 기부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4%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집행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두텁게 하려고 하는 또 정부의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 상황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총리님, 결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총리님, 네.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정부가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그리고 당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조금 제 답변 시간은 빠지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꾸 전 국민한테 주었으면 좋았던 것이 오히려 예를 들면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그건 뭐 정부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한 게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선별하는 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은 약 한 300개가 넘는 다양한 복지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고 그 체제를 그런 체계들을 용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앞으로 물론 또 뭐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이 재정의 어떤 정말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돕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예,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돕는 것은 모두 다 찬성하는 일이고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딱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집행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훨씬 더 높았던 경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1분위와 2분위가 딱 그때 소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기재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 통계로. 그 점에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백신 접종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지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기준으로 지금 67, 8% 1차 같은 경우에요. 하고 있고 지금 2차가 40 몇 프로인데 제가 정확한 프로테지는 원래 예측하던 것으로는 집단 면역 10월 말엔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계셨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추석 전에 1차 70% 이야기를 드렸고요. 10월 중에 2차 접종 역시 70%를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집단 면역이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발생된 이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에서 과연 집단 면역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게 좀 모호한 게 있어서 저희들은 일상의 회복을 이루되 단계적으로 이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10월 달에 70% 접종을 2차 완료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 접종 200일째 맞은 국가들 중에 1차 접종률이 대한민국이 6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해낼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6,000개 정도의 민간 위탁 기록에 참여해서, 물론 이제 실제로 접종을 하는 기관은 14,000여 기관이지만 그와 같이 많은 민간 위탁 의료기관이 참여해서 하루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6년 4개월 걸린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은 3년이 걸린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가짜 뉴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는 접종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럼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대본 회의를 이제 아침에 할 때도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실제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료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또 가짜 뉴스라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발원지도 모호하고 또 그걸 대응한다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원지가 모호해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확실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가짜 뉴스 방지법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신 관련해서, 접종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께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소 사회적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 국회와 함께 입법으로 뒷받침해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정책 중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가장 이제 힘든 게 실제로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을 해서 그동안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응의 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매출의 감소에 대해서 또 제한이나 금지되는 업종을 특정해서 그 범위를 적어도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이제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웠던 사정을 조금이라도 위무할 수 있지 않을까,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함께 법을 만들어 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고맙습니다, 저희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 우리가 향후 어떻든 함께 대처해 나가야지 되는데요. 향후에 대한 그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국민분들께 그 고통을 감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감수를 했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안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번에는 2,400억 국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총 얼마 발행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산 당국과 2,400억 할 때는 6조 정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물론 정부안으로는 나와 있지만 국회 논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장관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기재부 장관께서 꼭 들으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작년에 저희가 20조 발행, 15조 발행했죠. 약 1조 500억 정도를 나라에서 기재부에서 승인했습니다. 우리 항안부 장관께서 열심히 하셔서 1조 500억을 나라 돈으로 냈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15조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국민은 얼마를 보탠 겁니까? 예,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라는 1조 500억을 냈고요. 국민이 14조를 보탠 겁니다. 15조 발행은 나라는 1조, 국민은 14조를 낸 겁니다. 그리고 14조를 내서 15조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또 얼마를 국세로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예, 역시 비율 따라서 10%나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 때 실제로 그 할인율은 또 인센티브율은 좀 틀리기 때문에 일행 다 10%는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정도 국비를 내고 14조를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5조가 만들어지면 15조 원이 돕니다. 그 돈 중에 10%, 1조를 다시 국세로 걷어갑니다. 그러면 국가는 남는 장사를 하는데 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인색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순기능을 했던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역사랑 상품권에 재정이 투여하는 게 또 실제로 발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발행하는 게 생각합니다. 맞는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며칠 전입니다.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을 8군데 지자체가 발행했습니다. 얼마 만에 마감되었을까요? 모두 그것이 팔려버렸을까요? 얼마 만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다 팔렸을까요?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국가는 남는 장사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을 잘 전달해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무튼 원래 있었던 지역사랑 상품권의 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네.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그 총선에 출마한 당시 김모 검사, 미래통합당 검사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준성 검사가 보냈습니다. 맞지요? 어떤 언론이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 그 손준성 검사가 보냈던 텔레그램을 눌러보니 손준성 검사 전화번호로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저 손준성 보냄을 JTBC 취재기자 휴대전화를 통해서 눌러보니까 바로 손준성 검사한테 갔습니다. 그럼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맞습니다. 근데 손준성 검사는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디지털 등 증거인 텔레그램의 운영 원리입니다. 저 부분에 대한 조작 가능성에 근거를 대지 않으면 저 부분은 매우 신빙성 있는 고도의 증거력을 갖고 있는 증거이면 틀림이 없고 거기에 직접 경험한
본인 조성은 씨의 진술이 더해지면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과 제 판단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있을 때 검찰총장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검사 김모모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이 끝내 정모모 의원에 의해서 고발장이 제출되었는데요. 그분도 검사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을 관장하고 계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왔고요. 어제부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말고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일부가 여러 검사들과 함께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사실상의 합동 수사에 가까운 진상규명에 탄력을 붓고 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그런 국민적 염원의 말 그대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수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한 대응 문건이라고 검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응 문건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는 피해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내용 자체도 시기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문건은 현재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도 저 문건을 인정을 했습니다. 언론 대응이나 국회 대응 차원의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 대응이면 더욱 문제가 있고요. 국회 대응이라 하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영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명도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 언론 대응도 국회 대응도 합당하지 않은 검사가 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고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4월 3일자, 4월 8일자 고발장을 놓고 보면 4월 8일자 고발장은 결국은 최강욱 의원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4월 3일자 고발장을 놓고 보면 피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처와 장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모 대응 문건과 함께 놓고 본다면 저것은 본인이 최고의 총수로서 본인 휘하의 조직이 과잉 충성인지 어떤지는 진상을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화라는 그런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이미 이제 법원에 준항고가 됐고 사실상 그 뒤로 압수수색을 다시 개시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으로서는 그 부분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있을 수가 없는 검사들만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었고요. 그 밑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고요. 그 밑에 검사 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야당 출마자 김모 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발장을 고발하게 된 또 한 명의 검사가 야당에 있었습니다. 이 커넥션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국민께 모두 낱낱이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G7에 초청받은 G8로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검찰에서 이루어진 커넥션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어떤 일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